반갑습니다. 다음은 TCP/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TCP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송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OSI 7계층 중에 전송 계층에 속합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로서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OSI 7계층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TCP/IP의 구조는 이렇게 응용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이 가장 아랫부분에 속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계층, 즉 IP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호스트들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는 TCP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계층인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텔넷이나 FTP, SMTP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TCP/IP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윈도우즈에서는 TCP/IP 버전 4와 TCP/IP 버전 6로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IP 주소는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로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넷 IP4에 대한 것은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눠져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즉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렇게 주소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IP 버전 6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버전 4의 주소 체계의 주소 부족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인증성, 기밀성,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했고,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8비트씩 4부분인 32비트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16비트씩 8부분으로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IP4의 그 주소 체계는요, 이렇게 네 부분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IP 버전 6의 주소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세 종류의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DNS 서버 주소라는 건요, 문자 형태로 된 도메인명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를 우리가 DNS라고 하고, 도메인명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표현한 형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도메인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ICANN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키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NS는 문자로 된 도메인명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DNS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어로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를 우리가 URL이라고, 이 URL은 형식이 프로토콜 콜론에 슬래시 호스터 서버의 주소가 있고 포트 이름, 파일 경로로 나타냅니다. 즉 대표적인 그 URL 주소로서는 HTTP, 요거는 www를 서버로 쓰고 포트 번호는 80번입니다. FTP, 그 다음에 텔넷, 뉴스는 유즈넷입니다. 그리고 메일 투, 이메일을 표시하는 이런 형태로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7번은요.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클라이언트의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이것은 이라고 하고 위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동적인 IP 주소를 활동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바로 DHCP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으로는 크게 1세대에서부터 5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소자에 따라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 그리고 라지 스케일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고밀도 직접 회로, 베리 라지 스케일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5세대에는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퍼지, 패턴, 전문가 시스템 이런 신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 18번은요. 5세대 컴퓨터의 특징에는 퍼지 컴퓨터, 인공지능, 패턴 인식, 온라인 방식, 지적 회로 사용 등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여기서 지적 회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9번 컴퓨터의 분류. 컴퓨터는 처리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취급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처리 능력에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 즉 소형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미니 컴퓨터는 중형 컴퓨터로 학교나 연구소 등의 업무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메인프레임은 대형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은행이나 병원, 그 다음에 정보기관 같은 데서 사용이 됩니다. 슈퍼컴퓨터는 초당 연산 능력이 30 페타플롭스로 굉장히 많이 초당 그죠?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제어나 일기예보, 시뮬레이션 처리, 초정밀 과학기술 연구, 지형 분석, 우주 항공산업 이런 데 주로 슈퍼컴퓨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이 워크스테이션은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주로 서버 역할을 하고요. 고성능 그래픽을 처리할 때 이 워크스테이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컴퓨터는 책상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인용 PC를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고, 휴대용 컴퓨터는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를 우리가 휴대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랩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랩이라는 단어가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랩탑, 무릎이죠. 그죠?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랩탑이고, 노트북이고, 그리고 팜탑, 대표적인 것이 노트북이 되겠죠. 팜탑은 팜 자체가 손바닥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블릿 PC는 노트북 기능에다가 PDA의 휴대성을 더한 컴퓨터로 키보드 대신에 터치 스크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러스 펜을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PDA, 팜탑 컴퓨터 일종으로 전자수축 기능이나 이동통신 기능, 비서 기능,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취급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나 숫자,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 다른 말로는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온도나 전류, 속도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용 컴퓨터라 해서 전용 컴퓨터, 즉 스페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분류할 때는 처리 능력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의 취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두 개의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해서 표로 나타내 보면요. 입력, 출력, 연산 속도, 구성 회로, 프로그래밍, 정밀도, 기억 기능, 적용성,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디지털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입력 장치는 숫자나 문자죠. 그리고 연산은 산술 논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용입니다. 그리고 고가죠.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나 전압, 온도 같은 것이 입력 장치가 되고, 그리고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구성 회로는 논리 회로인 대신에 얘는 정폭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종류는, 스마트폰은 아까 전에 제가 데이터의 처리 능력에 따라서 그죠?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팜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하이브리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20번 자료 구성의 단위입니다. 자료의 구성은 우리가 컴퓨터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숫자는 바로 0과 1인 기계어인데요. 이 기계어를 표시하는 0과 1을 표시하는 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니블이 모여서 8개가 모이면 니블 2개죠, 그죠? 그리고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드가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단위가 바로 워드 단위입니다. 이것은 반워드, 전워드, 더블워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이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와 그 다음에 블록이 되는데요. 이 블록은 하나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 바로 블록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자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0번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8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니블은 4비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됩니다. 21번 코드. 우리가 자료를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수 문자나, 그러면 이 문자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바로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는 BCD 코드, ASCII 코드, EBCD IC 코드 등이 있는데요.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있고, 자, BCD 코드는 6비트 코드입니다. 2의 6승. 그래서 영어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ASCII 코드는 7비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7비트 코드 같은 경우는 영어 대소문자 표현할 수 있고, 숫자, 문장 보호, 그리고 미국 영어에 사용되는 특수 제어 문자를 나타냅니다. 7비트 코드이지만 실제로는 한 비트,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이 되고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ASCII 코드입니다. EBCD IC 코드는요, 확장된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하는데요, 8비트 코드로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에러 검출 코드에는 페리티 체크 비트, 즉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페리트 비트가 있고,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이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해밍 코드입니다. 그리고 순환 중복 검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정해진 방식을 적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고, 블록합 검사는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코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한글 코드는 KSX1001이 완성형 한글 코드입니다. 그리고 KSX1001 조합형 한글 코드는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완성형 한글 코드는 정보 교환용이고, 조합형 한글 코드는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유니코드가 있는데요. 이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로서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사용을 합니다. 정보 처리나 교환용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문제 21번.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코드 체계에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해밍 코드가 되겠네요. 22번 중앙 처리 장치. 자, 중앙 처리 장치는요, 제어 장치,
연산장치, 주기억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소량의 임시 기억 장소를 우리가 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지스트는 플립플랍이나 레치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메모리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자,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밉스나 플롭스, 헤르츠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처리장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클락 주파수, 캐시 메모리, 워드의 크기, 그 다음에 FSB, 시스템 버스 블럭의 줄임말입니다. 자, 제조 방식으로는 RISC 방식과 CISC 방식이 있는데요. RISC 방식은 명령어가 간단하고 고정되어 있고 속도가 빠른 반면에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CISC는요, 명령어가 많고 가변 속도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가변적이고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간단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RISC와 CISC의 차이점을 보면요. 명령어는 이제 RISC는 Reduced Instruction이니까 적고 Complexed I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고 복잡하겠죠. 그리고 RISC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주로 용도는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고 CISC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22번.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자, 위에서 단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밉스나 플랍스나 헤르츠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의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바로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23번. 제어장치입니다. 제어장치는 실제적으로 주기억장치에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해서 해당하는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장치가 바로 컨트롤 유닛인데요. 제어 장치에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헤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트, 즉 PC가 있는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PC고요. 명령 레지스터는 바로 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디코드가 있죠. 이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부호기, 인코드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가 바로 인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억하는 MAR, 그 다음에 내용을 기억하는 MBR이 있습니다. 23번. 제어 기능은 입출력 및 저장, 연산장치들에 대해서 지시 또는 감독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네, 맞는 말이죠. 자, 24번. 연산장치입니다. 연산장치는 Arithmetic Logical Uni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LU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관계 연산, 이동, 시프트 등이 있어요. 연산장치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회로에는 가상기, 그러니까 보통 가상기를 하면 더하기, 보수기, 빼기, 누산기, 누적이죠.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accumulator라 해서 누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부호나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자리 올림, 인터럽트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문제 24번.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기억 장소는요. 위에서 말한 바로 누산기가 되겠네요. 25번.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실제적으로 롬과 램을 가장 대표적인 주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로 입출력 시스템, 글자 폰트, 자가 진단 프로그램들을 저장합니다. 읽기는 가능하지만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read only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writing은 안 되는 거죠.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이나 피롬, EPROM, EEPROM이 있는데요. 마스크롬은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시킨 롬을 우리가 마스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롬은 프로그래머블 롬이라 해서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으며 이후엔 읽기만 가능한 롬이 피롬입니다. 그리고 EPROM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롬이고, EEPROM은 별도의 장비 없이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롬을 우리가 EEPR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램이 있는데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고 램은 컴퓨터를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면 자료가 날아가 버리는 램입니다.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유롭게 읽고 쓰기 가능합니다. 램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보면요. 램은 동적 램, 다이나믹 램과 스태틱 램, 정적 램이 있는데요. 이 동적 램은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데, 정적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접근 속도는 D램은 느리고 요거는 빠르고, 직접도는 높지만 정적 램은 낮고, 주로 동적 램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정적 램, 속도가 빠른, 접근 속도가 빠른 이런 것은 주로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25번인데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EPROM이 되겠습니다. 26번. 기타 메모리로서는요, 캐시 메모리, 자, 가상 메모리, 연상 메모리, 버퍼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로 SRAM을 사용을 합니다. 제일 빠른 것이, 메모리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 아까 전 레지스터였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는 VM인데요. 버추얼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그러니까 HDD나 SDD 이런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으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소실이 됩니다. 요 가상 메모리는 시스템에서 고급으로 들어가면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 또는 연상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요. Associated Memory라고 하고, 이것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하면은 주소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는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가 기억된 위치를 찾아내서 접근하는 기억 방식입니다. 그리고 버퍼 메모리는 두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을 우리가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MP3나 PDA, 디지털 카메라, EEPROM의 일종으로서 비휘발성 메모리를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26번인데요. EEPROM의 일종으로 비휘발성이며 읽고 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바로 플래시 메모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